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두 번째 시간까지 신의 위대한 질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고 밥을 먹었는데, 나른해지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그래서 잠이 막 쏟아져가지고 잤습니다. 얼굴에도 잠의 흔적이 좀 남아 있을 텐데요. 잤고, 여독이 아직 다 완전히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를 저도 좀 느끼고 있었고, 푹 잤습니다. 아주 잘 잤고 개운합니다. 피로가 좀 많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자리에 앉았고요. 오늘 이번 시간엔 내 안의 유인원 미디어북을 하고, 그 다음에 쓰다니 빠따 필사를 하고, 이제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소주 한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 안의 유인원, 오늘은 이제 5장, 새로운 장 할 차례인데요. 이제 이 책도 5장을 읽고 나면 거의 끝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새로운 책을 읽고 나면 이미 정해져 놓은 책이 있죠. 그 책으로 정해놓은 대로 계속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안에 유인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죄송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읽어보면 볼수록 좋은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책으로 샀는데요. 이건 언박싱을 했습니다. 자, 웃음이 닮았다. 새 책. 2023년 세종도서네요. 교양 부분. 웃음이 닮았다. 칼 진머, 이미나 옮김,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칼 진머라는 분은 이분 책이 저에게도 몇 권 있는데요. 2권인가 있는데, 자,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유전학 연대기, 전미과학작가협회 사회, 저널리즘 과학상 수상자, 우생학 인종차별 성차별로 얼룩진 유전학의 빛과 그림자, 상을 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책은 사서 소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읽게 될 거고, 읽고 나면 상당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저는 재산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책에 있어서는 부자입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샀어요. 작년에. 이 투자가 언젠가 저에게 다시 저의 결실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읽어야 되겠죠. 칼 진머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글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칼 진머, 과학 저술가이자 칼럼니스트, 저널리스트, 디스커버에서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및 생화학 겸임 교수로 재직하며 기고 및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탁월한 과학 저술가로 평가받는 진머는 1994년에 모든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저술 능력을 보인 젊은 과학 작가에게 주는
에버트 클라크 세예 스페인상.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과학,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보도를 하는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과학 저널리즘 상을 3차례 받았고, 2007년에는 과학 저술가로서 최고 영예인 내셔널 아카데미 과학 커뮤니케이션 상, 2016년에는 진화학 생물학 교육빛 일상에서 과학 대중화에 기여해온 개인에게 수여하는 스티븐 제이 굴드 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미국 온라인 뉴스 협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저널리스트 어워드 해설 보도 부분을 수상했으며 했다, 수상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서로는 바이러스 행성, 기생충 제국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해부, 마이크로코즘, 진화, 생명의 경계. 생명의 경계가 있나? 아마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웃음이 닮았다. 자, 목차 차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프롤로그 1부. 뺨을 톡 건드렸을 때. 1장 그 하찮고 작은 물질. 2장 시간여행. 3장 이 집단은 그들에서 끝나야 한다. 4장 잘했어 아가. 2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DNA. 5장 어느 날 저녁의 봉상. 6장 잠자는 가지들. 7장 피검사 Z. 8장 잡종. 9장 완벽한 구척장신. 10장 에드와 프레드. 3부 내면의 가계도. 11장 만물은 알로부터. 12장 마녀 빗자루. 13장 키메라. 4부 유전의 별난 경로들. 14장 이사랑한 나라의 칼. 15장 꽃피는 괴물. 16장 학습 능력 있는 유인원. 5부 태양의 불수레. 17장 그 도전은 숭고했노라. 18장 고아로 잉태된. 19장 지구의 상속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무척이나 두껍습니다. 예. 유전학 공부를 하려면 일단 진화학과 진화생물학은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예. 유전학 공부는 절대 아주 좀 뭐랄까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본문만 760조. 뒤에 이제 용어 해설,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분이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자, 세상에는 참고문헌, 참고문헌이 페이지가 참고문헌 페이지가 거의 봅시다. 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100페이지입니다. 한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93페이지 정도 되는데 참고 문헌 페이지만 아니군요. 뒤에 죄송합니다. 뒤에 감사의 글이 있군요. 감사의 글까지 합쳐서 자, 아무튼 역작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역작인 것 같습니다. 유전이라. 예.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 언젠가 반드시 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디어북 내 안의 유인원 5장 친절 시작하겠습니다. 친절. 도덕적 감성을 지닌 몸. 명확한 사회적 본능을 타고난 모든 동물은 지능이 사람만큼 잘 발달하거나 비슷하게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감각, 즉 양심을 습득하게 된다. 찰스 다윈. 왜 우리의 저열한 습성은 유인원 같은 과거의 유산이고 친절은 순전히 인간만의 본성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고상한 특성과 다른 동물들과의 연관성을 찾으면 안 되는가? 스티븐 제이 굴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은 제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진화생물학자. 이분 책을 갖고 있거나 읽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방금 전에 칼 짐머 이분도 스티븐 제이 굴드 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57조. 놀리타를 마지막으로 본 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가 우리로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놀리타가 즉시 달려와서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행동인 헐떡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로 나를 맞이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놀리타가 여키스 야외 연구기지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서 친하게 지냈다. 놀리타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단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 행동은 우리가 유인원을 얼마나 가소평가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갓 태어난 유인원을 자세히 보기란 매우 어렵다. 어두운 색깔의 어미 배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검은색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하루 전에 태어난 놀리타의 새끼가 몹시 보고 싶었다. 그래서 놀리타를 무리 밖으로 불러내 놀리타의 배를 가리켰다. 놀리타는 나를 올려다보고 앉더니 오른손으로 새끼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새끼의 왼손을 잡았다. 듣기에는 아주 간단한 동작 같지만 새끼가 어미에게 꼭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두 팔을 교차시켜야 했다. 그 동작은 사람이 티셔츠를 벗기 위해 팔을 교차시켜 소매단을 붙잡는 동작과 비슷했다. 그러고 나서 놀리타는 새끼를 천천히 공중으로 들어올리면서 빙 돌려 그 앞모습을 내게 보여주었다. 새끼는 어미 손에 매달린 채 어미 대신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새끼가 어미의 따뜻한 배에서 떨어진 게 싫은 듯 얼굴을 찡그리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자 놀리타는 곧 새끼를 다시 무릎 위로 안아내렸다. 우아한 이 작은 동작을 통해 놀리타는 새끼의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더 좋아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회적 진화에서 아주 큰 도약을 의미한다. 우리가 황금률로 여기고 있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금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실천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리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그 밖에 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이런 능력을 지니고 있을까? 이미 앞에서 보노보 쿠니가 부상당한 새를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한 바 있다. 그 새가 날아가게 하려고 애씀으로써 쿠니는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보노보가 다른 동물의 필요를 추측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그 밖에도 아주 많다.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나마도 인간 전체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갖춘 인간도 상당히 있다는 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진 않겠죠. 못 갖춘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발휘를 안 하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 생각이 깨졌네요. 네, 동물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이죠. 평소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만약에 어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자기가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그런 거 많이 있죠. 미워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그 괴롭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상당히 자기 행동의 부당성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있잖아요. 뭐 일진도 그렇고 회사 폭력 같은 것도, 회사에서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그것을 그런 타인에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이 전 시간에서 이 침팬지들의 사례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역지사지의 사고를 해본다면 그런 이들은 없어질 겁니다. 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게 살라는 건 아니고, 뭐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 외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정도만 하겠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키도고라는 보노보가 있었다. 몸이 아주 약한 키도고는 다 자란 수컷 보노보다운 정상적인 체력과 자신감을 갖추지 못했다. 미러키 동물원의 보노보 집단에 처음 들여보냈을 때 키도고는 낯선 건물 안에서 사육사의 낯선 지시에 혼란스러워했다. 키도고는 터널의 한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사육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 후 다른 보노보들이 나섰다. 그들은 키도고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사육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사육사의 의도와 키도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 후로 키도고는 다른 보노보들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었다. 길을 잃은 것 같으면 조난 신호에 해당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 다른 보노보들이 곧바로 달려와 키도고를 안심시키면서 안내자 역할을 했다. 동물들이 서로를 돕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의문을 던진다. 만약 적자 생존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동물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삼가야 하지 않는가? 왜 다른 동물이 궁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가? 유력한 두 가지 가설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혈족과 후손, 즉 유전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친척을 돕기 위해 그러한 행동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움을 주는 동물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에 해당하는 이 가설은 예컨대 굴벌의 희생을 설명할 수 있다. 굴벌은 침입자에게 침을 쏘므로써 자기 목숨을 바쳐 벌집과 여왕벌을 구한다. 두 번째 가설은 너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너의 등을 긁어주겠다는 논리에 해당한다.
만약 도움을 받은 쪽이 나중에 다시 도움으로 갚아준다면 둘 다 이익이다. 상호 지원은 니키와 LON 사이에 성립된 것과 같은 정치적 동맹을 설명할 수 있다. 니키와 LON은 서로를 도우면서 권력과 성관계의 특권을 나누었다. 두 가설 모두 행동의 진화를 다루지만 실제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어떤 특징이 성공을 거두어야만 일어난다. 동기는 지금 바로 여기서 생긴다. 예를 들면 짝짓기는 생식에 도움이 되지만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것은 생식을 위한 욕구 때문이 아니다. 동물들은 그 연결 관계를 모른다. 성충동은 섹스의 존재 이유하고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동기는 나름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존 가치가 아니라 선호도, 욕구, 의도 등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키도고를 도와준 동물원의 보노보들을 생각해 보자. 그 중에서 키도고와 혈연 관계가 있는 보노보는 한 마리도 없었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보노보에게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아마도 그들은 그저 키도고를 좋아했거나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노보에게 다른 종의 이익을 위해 남을 돕는 행동은 진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니는 새에게 관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경향이 생겨나면 그 기원에서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퍼져갈 수 있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 로즈빌에서는 제트라는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영웅적인 행동이 화제가 되었다. 제트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남자아이가 방울뱀에게 물리기 직전에 그 앞으로 뛰어들어 대신 물렸다. 제트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이타주의자였다. 네. 제가 요즘에 쇼폼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데도 진짜 보게 됩니다. 쇼폼에서 아무튼 자주 보는 것이 동물, 특히 개가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쇼폼으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 됩니다. 놀랍고 두 가지에 놀라죠. 그 동물들의 감각에 뛰어남, 미리 사람보다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데 계속 보니까 또 그런 것만 계속 보여줘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동물과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들었어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 구분이라는 게 어쩌면 의미 없는 짓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례는 동물이 언제든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트의 행동에 감동한 가족은 제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4,000달러나 되는 수혈 비용과 치료비를 아끼지 않았다. 대단하네요. 동물원에 살던 한 침팬지도 이와 비슷한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으나 운이 나빴다. 어미의 부주의로 새끼가 물로 떨어지자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침팬지는 새끼를 구하려고 물로 뛰어들었지만 둘 다 죽고 말았다.
유인원은 헤엄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물로 뛰어든다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에게서는 이타주의적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내가 사는 애틀란타에서는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드문 선행 기사가 실린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그 사연을 소개하는 것이다. 한 할머니는 88세인 남편이 차를 몰고 집 밖으로 나가던 때의 이야기를 보내왔다. 남편이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에 큰 소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다. 그때 마침 소형 트럭을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니던 전동 톱으로 나무를 잘라 한쪽으로 치워주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수고비를 주려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남을 돕는 일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다. 1982년에 비행기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음처럼 차가운 포토맥 강으로 뛰어든 레니 스쿠트닉이나 레니 스쿠트닉.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가족들을 숨겨준 유럽 시민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저녁 뉴스 시간에 선행을 칭송하는 뉴스로 짤막하게 소개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러한 행동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텔레비전에서 1분 동안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9.11 테러의 아수라장에서도 익명의 영웅적인 행동은 수없이 일어났다. 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사례는 고 이수연 씨였나요? 김수연 씨인지 이수연 씨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고 이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일본에서 어떤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어떤 남자가 철로에 떨어지자 그 사람을 구하고 이수연 씨는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많은 울림을 줬어요. 일본과 한국 양국 국민들에게. 그 어떤 많은 양의 외교 문서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거기 그 점에서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같은 게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와 다른 사회적 동물들이 종종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러한 경향이 상호 원조와 혈족을 도우려는 동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영웅적인 행동을 한 제트라는 개는 소년을 자기와 같은 무리의 일원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초기의 인간 사회는 가족과 잠재적 보답자를 겨냥하여 친절한 사람이 살아남는 분위기를 크게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중요하네요. 초기의 인간 사회는 가족과 잠재적 보답자를 겨냥하여 친절한 사람이 살아남는 분위기를 크게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런 의식이 생겨나게 되자 그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돼 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하면서 인간의 도덕성과 종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친절을 강조하는 종교는 이미 우리 인간성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던 측면을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종교는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하기야 달리 어떻게 하겠는가. 고양이에게 신문을 가져오라고 훈련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씨를 틔울 수 없는 토양에 도덕의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초기의 인간 사회는 체크를 일단 하고 읽어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은 종교를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체크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입니다. 초기의 인간 사회는 가족과 잠재적 보답자를 겨냥하여 친절한 사람이 살아남는 분위기를 크게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런 의식이 생겨나게 되자 그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돼 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하면서 인간의 도덕성과 종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가르친다. 그렇지만 친절을 강조하는 종교는 이미 우리 인간성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던 측면을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종교는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262쪽. 동물은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어느 큰 나라의 대통령은 특유한 얼굴 표정 때문에 유명했다. 그는 감정을 거의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저도 여러분의 고통을 생생히 느낍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기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느냐 하는 것이다. 공감과 동요애는 우리에게 제2의 본성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감정을 결여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네,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죠. 이제는 이제 일종의 병으로 여겨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점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점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인간 사회에서 점점 더 소수, 극소수로 영으로 완전히 0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극소수로 점점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 구조적으로 폭력이나 학대, 투쟁,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그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몰입되어 감동을 느낀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면서 주인공들이 죽어가는 장면에 슬픔을 느끼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들이 마침내 만나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쁨을 느낀다. 단지 의자에 앉아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만 관객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힌다. 우리는 모두 공감에 대해 알고 있지만 공감이 진지한 연구 주제로 채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콧대 높은 과학자들의 구미에는 별로 맞지 않는 공감은 텔레파시나 그 밖의 초자연 현상과 뭉뚱그려 다루어지곤 했다. 그 후 시대가 변했다.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감 연구의 선구자인 캐롤린 잔 왁슬러가 방문했을 때 내 침팬지들은 그것을 입증해 보였다. 캐롤린과 나는 여키스의 침팬지 무리를 보러 갔다. 무리 중에 타이라는 암컷은 최근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타이는 동료 침팬지보다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침팬지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내려다보는 전망탑에 내가 올라갈 때마다 타이는 크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곤 했다. 그러면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건넸고 타이는 그 자리에 앉아 내가 떠날 때까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캐롤린과의 대화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타이가 있는 쪽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잠시 후 우리의 대화는 시끄럽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 때문에 중단되었다. 타이는 자기 몸을 때렸는데 아이고 이것은 침팬지가 제 성질을 못 이길 때 하는 행동이다. 그러자 곧 다른 침팬지들이 몰려와 타이에게 팔을 두르고 키스를 해주거나 위로의 뜻으로 잠깐 껴안아 주었다. 나는 즉각 타이가 왜 그 난리를 피우는지 이유를 알아채고 멀리서 타이 쪽을 향해 손을 내뻗으며 큰 동작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캐롤린에게는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아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침팬지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캐롤린은 어렵지 않게 그 행동 패턴을 이해했다. 타이는 얼굴에 불안한 미소를 띠고 나를 계속 쳐다보다가 마침내 차분해졌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라는 이름이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푸드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로 참 며칠이었나요? 아무튼 집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고 나서 뭐 이것저것 저는 뭐 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 건지 이것저것 자지구레한 뭐 일을 하고 그 우리에게 신경을 못 썼더니 우리가 갑자기 깽깽깽깽 거리면서 저기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저쪽으로 막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막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도 자신에게 신경을 안 쓰니까 얘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껴안고 안아주고 미안해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강아지, 침팬지, 이 녀석들은 참 머리가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지능이 분명히 인간과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의와 마음을 다해서 대해야 이 녀석들도 그것을 알아챕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타이가 나의 무례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무리의 반응이었다. 이것은 캐롤린이 연구하는 어린이들의 행동과 정확하게 똑같은 종류였다. 다른 침팬지들은 타이의 울분을 달래주려고 노력했다. 사실 동물은 그녀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롤린은 동물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연구팀 가정을 방문해 슬픔 가로 열고 우는 것으로 가로 닫고 슬픔이나 통증 가로 열고 아야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가로 닫고 고통 가로 열고 기침이나 숨이 막히는 표정으로 가로 열고를 연기하는 가족에게 어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때 만 1살이 조금 넘는 어린이는 이미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어린이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어린이는 상대방의 상처를 두들기거나 비비면서 걱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동정심의 표현은 첫 걸음마를 떼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성취 과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감에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많은 과학자들은 언어를 인간 지능의 산물이 아니라 원천이라고 본다. 만 1살짜리 아이가 능력을 능가하는 행동을 보여준 캐롤린의 연구는 공감이 언어 이전에 발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사실은 말할 줄 모르는 동물을 다루어야 하는 동물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캐롤린의 연구팀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고통을 가장하는 가족에게 어린이만큼 걱정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견이도 제가 아야 이러면 아야 이러면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동물들은 그 사람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무릎 위에 발을 얻는다든지 하는 동작으로 걱정하는 기색을 나타냈다. 어린이에게 적용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동물들 역시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유인원에게서는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위로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다. 우리는 그저 침팬지들 사이에 자연 발생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구경하고 있던 침팬지가 희생자에게 다가가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위로의 정도를 측정한다. 구경꾼들은 종종 슬픔에 빠진 당사자를 껴안고 털을 골라준다. 나무를 올라가던 어린 침팬지가 땅으로 떨어져 울부짖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러면 즉시 다른 침팬지들이 달려와 어린 침팬지를 들어 올려 흔들면서 달래준다. 이것은 브룩필드 동물원에서 빈티가 소년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반응이다. 만약 어른 침팬지가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패해 나무에 홀로 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다른 침팬지들이 그 나무로 올라가 그 침팬지를 만지며 달래준다. 위로는 유인원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우리가 이 행동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보노보 사이에서 가끔 일어나는 성적인 위로를 제외한다면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공감은 아주 강한 반응 중 하나로 실제로 유인원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바나나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하다. 이 사실은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심리학자 라디기나 코흐츠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코흐츠는 어린 침팬지 요니를 기르고 있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제멋대로 날뛰는 요니와 씨름해야 했다. 그녀는 요니를 지붕에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요니의 관심에 호소하는 것뿐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내가 눈을 감고 우는 채 하면 요니는 지붕이나 우리 천장처럼 집에서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즉각 장난이나 행동을 멈추고 달려왔다. 그 방법 외에는 소용없다. 아무리 부르고 애원해도 그곳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었다. 요니는 마치 나를 공격한 사람을 찾는 듯이 급히 내 주위를 빙빙 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듯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내 턱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얼굴을 만진다. 예.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공감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남의 행동을 흉내낼 때처럼 단순한 몸동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남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그 동작을 따라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회의에서 친구가 다리를 꼬는지 안 꼬는지, 허리를 앞으로 숙였는지 뒤로 젖혔는지, 머리를 매만지는지 아닌지, 탁자 위에 팔꿈치를 갖다 대는지 안 대는지 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 특히 좋아하는 친구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종종 서로를 닮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태도와 신체 언어가 서로 수렴했기 때문이다. 몸동작 흉내내기의 위력을 알면 연구자들은 서로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조작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몸동작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동작을 충실하게 따라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좋은 느낌이 덜 든다. 사람들이 눈이 맞았다, 곧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때 그들은 계속해 온 몸동작 흉내내기뿐만 아니라 다리를 벌린다거나 오므린다거나 팔을 올린다거나 팔짱을 끼는 등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미묘한 신호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나는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동작을 흉내냈다. 특히 운동 경기처럼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있을 때 그랬다.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배구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공을 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동생이었다. 동생이 그 공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 동작을 내가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쉽게 볼 수 있다. 걸쭉한 음식을 숟가락에 떠서 아기의 입으로 가져가면서 어른은 자기 입을 아 하고 벌리고
그 다음에는 종종 아기와 똑같은 혀 운동을 한다. 또 나중에 아기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 연극을 하게 되면 객석에 앉아있던 부모는 아이가 해야 할 대사를 입으로 소리내 중얼거리곤 한다. 동물 사이에서는 신체 동일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가 기르던 개가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쩔뚝거리기 시작했다. 수의사가 자세히 검사해 보았지만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몇 주 뒤 그 친구가 깁스를 풀자 개도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아른햄 동물원의 침팬지 집단에서 로이트가 싸우다가 손을 다친 적이 있었다. 로이트는 손목을 구부린 채 땅을 짚고 어색한 자세로 절면서 걸어 다녔다. 그러자 어린 침팬지들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로이트가 다 낫고 나서도 몇 달 동안이나 이 게임을 계속했다. 귀엽네요. 캐티 페인은 더 직접적인 신체 동일시 현상을 코끼리에게서 목격했다. 한 번은 어미 코끼리가 코와 다리로 춤추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새끼가 도망가는 누를 뒤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내 아이들의 공연을 지켜보면서 그와 비슷하게 춤을 춘 적이 있다. 내 아이들 중 한 명은 도저히 입이 근질거려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커스단의 고개사다. 어, 이 작가의 아이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캐티 페인이라는 사람의 아이가 한 명이 서커스단의 고개사랍니다.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가 몸을 긁는 것을 보고 따라서 몸을 긁으며 유인원은 비디오에서 하품하는 유인원을 보면 따라서 하품을 한다.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단지 우리와 같은 종의 동작만 따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품하는 동물들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에서 하품을 하고 있었다. 나 역시 입을 꾹 다물고 있기가 어려웠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한 연구팀은 원숭이가 자기 손으로 어떤 물체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원숭이의 같은 동작을 볼 때에도 활성화되는 특별한 뇌세포가 있다고 처음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세포들은 직접 하는 동작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겨울 뉴런 또는 본대로 따라하기 뉴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회적 동물들은 이전에 과학자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차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주변의 그러한 동물들과 연결되고 공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물론 감정적으로도 그러하다. 그것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얼굴 표정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어느새 사진과 같은 표정을 짓는다. 심지어 사진을 의식하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즉 겨우 수백분의 몇 초 동안만 보여주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 표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굴 근육은 그 표정을 흉내낸다.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이 연주한 클래식 당신이 미소 지으면 온 세상이 함께 미소 짓지요가 이것을 잘 표현해준다. 흉내내기와 공감에는 언어나 의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남과 연결하는 행동이 간단한 형태로나마 모든 종류의 동물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지탄의 대상인 쥐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이미 1959년에 남의 고통에 대한 쥐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도발적 제목을 단 논문이 나왔다. 논문에 소개된 실험 결과를 보면 마대를 누르면 먹이를 얻을 수 있는데도 만약 그 행동이 곁에 있는 다른 쥐에게 전기 충격을 준다면 쥐는 그 동작을 멈추었다. 왜 쥐는 먹이를 얻는 동작을 계속함으로써
다른 쥐가 전기 충격의 고통에 나뒹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내가 윤리적 이유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고전적인 실험들에서 원숭이는 그보다 훨씬 강한 자제심을 보여주었다. 한 원숭이는 먹이를 얻기 위해 손잡이를 끌어당길 때마다 친구가 전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본 뒤로 5일 동안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하지 않았다. 이 원숭이들은 거의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친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 했다. 대단하네요. 예. 이런 연구 결과를 설명해주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남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남의 고통이 자신에게 주는 고통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반응은 생존 가치가 아주 크다. 만약 남이 두려움과 고통을 보인다면 나 자신도 염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만약 땅에 앉아있던 새떼 가운데 한 마리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면 나머지 새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따라서 날아오를 것이다. 함께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새는 포식자의 먹이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왜 공포가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빨리 확산되는지 설명해준다. 그렇네요. 공포심은 정말 빠르게 확산되죠. 이런 걸 또 이제 정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요즘에 뭐 그런 장면 많이 보이죠. 예를 들면 뭐 중국 문제라든지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려면 입만 아프고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의 고통을 보고 듣는 걸 싫어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가 넘어져 우는 걸 본 아이는 종종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울먹한다. 그러고는 위로를 받기 위해 엄마에게 달려간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보여준 감정에 압도되어 그러는 것이다. 나중에 자신과 남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대리 감정을 구별하게 된다. 그렇지만 공감의 발달은 그러한 구별이 없어도 시작되는데 아마도 한 현의 진동이 다른 현의 진동을 촉발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웃음과 즐거움에서부터 온 방의 아이가 함께 울어대는 유명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감정은 그것과 일치하는 감정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 뇌에서 감정의 전염을 담당하는 부분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쥐, 개, 코끼리,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도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청소 좀 하고요. 저는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